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5번째 시간인데 벌써 우리가 숨가쁘게 막 오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번 시간만 하면 이론은 모두 끝난다. 참 어떻게 여러분 앞에 배운 거 복습 잘 하고 계시죠? 기억이 다 나셔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신고 납부 부분 좀 살펴볼 거거든요. 교재는 288페이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려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얼핏 이런 말씀은 강의 중에 드렸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12월 31일까지 1년을 두 개의 과세 기간으로 나눠서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6월 31일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이렇게 두 개의 과세 기간으로 나눠서 신고를 하는 세금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그럼 이제 1년을 두 개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요 과세 기간을요. 다시 이렇게 또 절반씩 나누죠. 그렇죠? 절반씩 나눠서 1월부터 3월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를 과세 기간 최종 3월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기에도 마찬가지 7월부터 9월까지 예정 신고 기간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확정 신고 기간 편의에 맞게 일단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예정으로 한번 3개월치를 하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은 우리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이미 예정 신고 기간에 한 것은 제외하고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확정신고 기간에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손세액 같은 게 있으면 확정신고 기간에 같이 한다. 그렇게까지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릴 건 요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예정신고 때는 하지 않지만 확정신고 때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정신고 때는 하면 안 되는 애들.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대손세액 공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정신고 때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세 기간에 대손이 확정이 되면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산세를 적용할 때도 있죠,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에 뭔가 잘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잘못 끊었어. 이런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간에만 적용을 합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을 때 다시 얘기해서 매입세액이 훨씬 더 크면 환급이 발생한다 그랬죠. 요 환급도요.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7, 8, 9월에 환급이 나왔어. 그래도 환급을 안 해줍니다. 왜? 아직까지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일단 확정까지 한번 가보자. 그때까지도 환급이면 내가 줄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 때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세금계산서 파트 가면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들어만 보세요.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공급자가 매출을 했는데 신용카드 발행으로 매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매출이 노출되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과다한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조금 보완해주기 위해서 얘에 대해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다시 공급자한테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얘는요 예정하고 확정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납세자한테 좋은 거니까 예정 확정 가리지 않고 둘 다 할 수 있다. 근데 참고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얘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해요. 법인은 안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고 교재 한번 볼게요. 288페이지. 자, 우리가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데 예정 신고 기간 또는 예정신고 기간이죠. 요게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이 종료 후에 언제까지? 25일까지. 과세 기간 종료 후,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이라고 그러고요. 2기 과세 기간, 요건 이제 기간이라는 용어로 쓰고 예정신고 기한이라 그래요. 신고 기한, 요게 이제 용어가 조금 달라요. 예정신고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용어 한번 보시고 그런데 괄호 안에 볼까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폐업을 했네? 폐업을 했다 그러면 자, 요때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언제 할까요? 5월 15일로 폐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5월 15일 날 폐업을 하면 나는 확정 신고 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신고를 그쵸? 7월 25일 날 하게 될 텐데 그쵸? 아니면은 뭐 1, 2, 3을 했으면 4, 5, 6에 대한 확정 신고를 7월 25일 날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폐업을 하면 바로 폐업한 다음 달에 확정 신고를 한번 해줘야 돼요. 요때 이제 폐업을 했다 그러면 다음 달 25일까지 6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신고 대상 볼게요.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당연히 신고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손세액공제, 가산세 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공제, 가산세 환급까지 하지 않아요. 대신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 볼게요. 확정신고 기간은 예정신고 때 이미 했던 거는 또 하진 않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7, 8, 9를 했다 그러면 10, 11, 12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는 사실상 이제 3개월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고 가산세도 추가하는 거고요. 대손세액도 가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급까지도 확정 때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제출 서류 가봅니다. 289페이지에 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러면은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나요? 밑에 보면 첨부 서류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죠. 외우는 거 아니고 저랑 같이 지금부터 신고서 구경을 좀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서 구경을 한번 하고 나면 요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래서 신고서 구경하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자, 전산 디스켓 제출하는 사업자 요새 이런 거 안 합니다. 옛날처럼 막 디스켓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는 디스켓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거 있어. 그런 거 이제 그런 걸로 세무서에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뭐 너무 올드한 얘기니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진짜. 요새는 전부 다 전자신고를 해요. 그래서 홈택스에다가 전자신고를 하고 회계 프로그램 연동해서 전자신고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이런 건 1도 중요하지 않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고서 보겠습니다. 신고서 구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갖고 온 얘는 신고서의 일부분인데 여러분은 교재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체 신고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체 신고서 모양이 나온 페이지가 이제 298페이지에 있어요. 298페이지가 전체 신고서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298페이지에 있는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하고 매입세액 부분 보이시죠? 과세표준 매출세액 부분을 통해서 매출세액을 구하고 밑에 있는 매입세액 부분을 통해서 매입세액을 구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부가세잖아요. 그렇게 생긴 서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한번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볼 건데 290페이지 다시 오세요. 자, 맨 위에 제목에 보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죠. 간이과세자는 또 생긴 게 달라요. 신고서가. 보면 네모 박스 보면 예정신고면 예정의 체크, 확정신고면 확정의 체크.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한 내에 이렇게 7월 25일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용 등 조기환급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기환급 하고 싶으면 체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 291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자, 제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만 따왔어요.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만 따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세표준에다가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게 뭐예요? 매출세액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금액이라고 적힌 부분은 과세표준을 기재를 할 거고 세율 10%를 곱하고 그리고 얘는 0%를 곱하죠. 그리고 옆에다가 세액을 적을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지를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어떻게? 일단은 과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그리고 영세율, 0% 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로 크게 일단은 나눕니다. 과세표준을 두 가지로 나눠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럼 과세 파트에서 어떻게 10%의 과세를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공급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급자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그러면 뭐를 끊어줘야 돼요? 아주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돼요.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징수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주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주는 겁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그래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적는 거야.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말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업자, 무슨 도매상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음식점이라던가 소매상처럼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업종들 있죠. 이런 업종들은 최종 소비자가 와서 카드 긁거나 현금 영수증 하거나 현금을 내밀지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나의 매출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하고 거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 표준은 여기 적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건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그 어떠한 증빙으로도 발급할 필요가 없는 매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주임대료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은 여기 기타에다가 적는 겁니다. 다시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 간주임대료 같이 정규 영수증을 끊을 수 없거나 아니면 발행해주지 않은 매출들은 다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럼 요건 뭘까요? 요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자, 우리 공급자가 지금 내 입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세액 보는 거니까. 이게 납니다, 나. 내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실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같이 해줬어야 되거든요. 재화하고 용역을 공급하면서. 근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해준 거예요, 얘를.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네 관할 세무서에다가 일러버릴 수 있다 그랬죠. 자기네 관할 세무서에다가 나 지금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다. 어쩔 거냐 이거. 그러면 공급받는 자의 세무서가 나의 관할 세무서에다가 확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었냐. 그러면은 내 세무서가 나한테 물어보겠죠. 정말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확인을 오케이 있었습니다. 자, 발행하세요. 그럼 세무서가 공급받는 자한테 알려주면 이 공급받는 자가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거꾸로 줘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쵸?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매입자가 발행했다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기는 했지만 여기 있는 매출세액은 내가 내야 되죠, 세무서에.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는 내가 발급해 준 거고 얘는 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야. 하지만 매출세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쟤는 거꾸로 내가 줬어야 되는데 못 준 거에 대한 거니까 여기 같이 들어와 있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잘 있지는 않아요. 잘 있지는 않고 정확하게 거래를 잘 하니까 만약에 거래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뭔가가 이제 어긋나가지고 매입자 발행을 받겠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도 조금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일하면서 이걸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폐업을 해서 도망갔거나 막 이래버리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어렵지 않았고 영세율로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영세율. 자, 영세율이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이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하는 영세율이 있어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지금 영세율의 종류를 배웠어요. 기껏해야 직수출, 내가 직접 수출하는 거. 그때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외국에다가 보내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랑 상관없는 부분에 기재를 하는 거고, 내가 간접 수출을 하죠. 국내 수출업자한테 내가 물건을 납품하면 그 납품한 물건을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한다. 내 입장에선 간접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국 신용장이라던가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수출품을 납품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으면 간접 수출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부는요, 간접 수출에 해당하는 애들을 기재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네. 다 했네. 그리고 아까 특별히 확정신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기재한다 그랬죠. 대손세액 가감 확정신고 때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두 개 사항은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이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신고 시 싹 다 더한 게 뭐다? 여기가 적힌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10% 곱한 매출세액, 여기는 0%니까 없겠죠?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여기 적으면 되고, 대손세액은 여기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만약에 대손세액을 환입받았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그래서 가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출세액이 계산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각각의 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 들어가는 기역의 숫자는 뭐냐, 여기 들어가는 니은의 숫자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자, 요번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요번 신고 기간의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신고서 가지고. 재밌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영세율까지 싹 다 더해야 돼요. 여기 거를 싹 다 더해야 됩니다. 영세율까지 싹 다 더하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하지만 세액은 영세율일 때는 0이잖아. 없다시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일 때는 10% 되는 애들만 계산을 하고 요거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놓치지 마시고 신고서 구경하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2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면 진짜 하나도 1도 헷갈릴 거 1도 없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제 한번 봅니다. 자, 예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줬죠. 자료를 주고서 부가가치 신고서상에 부가세 신고서상에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고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적어볼게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도매분이에요.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가 6천만 원 적어요. 여기에 대한 세금은 얼마일까? 매출세액 600만 원 되겠죠. 자, 영수증 발행 매출액 소매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얘를 좀 고치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 좀 교재에서 요 용어를 좀 명확하게 쓰지 않았죠. 제가 고칠게요. 얘를 신용카드 발행이라고 고치세요. 신용카드 발행 매출액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매출액이라고. 자, 그렇게 앞뒤가 맞으니까 신용카드 발행 매출액이라고 고치고 이거는 신용카드를 긁은 거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이 4,400만 원이래요. 그럼 어디다가 적어야 돼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다가 여기는 과세표준만 적어야 돼. 공급가액 4천만 원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는 매출세액 400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예요? 1억. 그러면 세액은 얼마다? 1,000만 원.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얘가 진짜 영수증 발행 매출액이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만 여기 적거든요. 근데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아니고 사업자가 일반 영수증으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안 받고 그냥 쪼가리 영수증 주고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를 어디다가 적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꾸셔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매입세액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매입세액 쪽의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매입세액 쪽의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내가 매입을 받아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를 곱한 매출세액을 구하는 거였으면 매입세액은 내가 거래증빙을 받아온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공제해 주는 거예요. 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증빙을 받아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매입세액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증빙 받아올 수 있느냐? 첫 번째 증빙,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올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빙, 내가 뭐 받아올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로 매입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을 때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죠. 그것도 나의 매입이에요. 물건 철물점 가갖고 뭔가 부품 같은 걸 샀어. 그런 거 카드로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나의 매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용카드라던가 아까 앞에서처럼 현금영수증 요런 걸로 매입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매입하거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걸 기재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보관해야 되고 간이에게 받았을 때는 영수증 의무 발급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실 매입증빙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요거 지금 아까 기억나시죠? 요번에는 내 입장이에요.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야. 하지만 내 입장에서 매입이잖아. 왜? 여기 보세요. 얘 입장이 얘. 매입자, 얘 입장. 그러니까 얘한테는 지금 내가 끊어줬지만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까지도 내 공제세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인 거고 만약에 예정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아까 위에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 적는 거고 여기에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 적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이제 합계가 나오거든요. 얘네를 더하면 합계가 나와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접대비, 토지, 사업과 무관한 거, 세금계산서 잘못 끄는 거,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잘못 낸 거,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것들이 싹 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건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건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했건 정당하게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요. 여기 밑에 봐봐요.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16번을 차감하죠. 지금 얘가 16번이거든요. 16번을 차감하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은 모든 매입세액을 싹 다 더하고 여기다가 썸을 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는 거예요. 차감하는 구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식을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세금계산서는 저렇게 쪼개놨나요? 이렇게 쪼개놨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 일단은 일반 매입하고 요 가운데 건 여러분들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입할 때 수입할 때도 물건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들은 결국에 걔를 환급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좀 유예를 시켜놨다가 내가 나중에 정산을 할게. 그런 식으로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이 기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충 알고 계시고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거는 왜 별도로 적냐면 고정자산 매입은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도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이 또 나와 있고 294페이지에 나와 있고 294페이지 위에 한번 볼까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고정자산 매입분과 그 외 매입분으로 구분해서 적으면 되고 자. 발급받은 모든 매입세금계산서가 집계되어야 하므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정확하게 자동차와 관련돼 예를 들어서 내가 접대비와 관련해갖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런 것도 여기다가 일단 포함은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디서 빼요? 요 밑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불공사항으로. 아시겠죠? 일단 포함은 했다가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된 거 적는 거 어렵지 않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세액 이런 거 적었죠. 뒤에 있는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이제 뒤에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부분하고 매입세액 부분들을 저랑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 큰 문제가 하나 나와요. 295페이지에 요거를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자, 얘를 한번 기재를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X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거래입니다. 1기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라 그랬죠. 1기 확정신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 국내 판매 수출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매입거래 쫙 있고
자,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도 있고 대손 발생 내역도 있죠. 그러면 딱딱 아 이런 것들 확정신고 때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기재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판매부터 보세요. 295페이지 예제 국내 판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입니다. 어디다가 적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5억. 얘는 세액이 얼마일까? 5천만 원. 그리고 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있죠. 그리고 밑에 영수증 발행도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고치세요. 여러분 이름을.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고치세요. 제가 아까처럼 요거 용어를 명확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거는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데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뺀 것만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3억 3천에 3억하고 2,200에 2천만 적으면 되죠. 그래서 3억 2천하고 세액은 3,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쪼개서 적어야 돼요. 부가가치세. 다음에 수출분보입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분은 간접 수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수출. 여기다가 적어야죠. 그렇죠? 4억. 그리고 직수출분은 6억. 얘는 기타 직수출로 들어갑니다.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영세율이니까. 넘어갈게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1기 예정신고 때 요때 누락을 한 거예요. 요때. 누락한 거는 확정 때 하면 되죠. 누락한 거가 국내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되었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2천만 원이 있대요. 얘를 어디다가 적으면 좋을까?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다가 2천만 원 적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이제야 내는 겁니다. 늦게라도 내야지.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볼까요? 대손이 어떻게 발생됐냐? 자, X2년 5월 3일 날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자, 언제? 5월 3일 날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도 아니고요. 파산이에요. 파산이면 파산한 요 날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속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손세액 신청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부도였다 그러면 여기다가 6개월이 지나야 돼요. 부도면.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도만 6개월 지나는 거. 얘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파산한 거니까 들어가시면 되고 얘가 지금 보니까 대손 금액 전체 금액이 7,700이래요. 7,700만 원에서 세금을 뽑으려면 110분의 10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럼 7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 빠지는 게 얼마다? 700만 원이 차감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죠. 그리고 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7,700이라고 얘기된 거고 X1년 12월에 매출한 거니까 아직까지 10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공급한 다음에 10년 내의 것만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얘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과세표준은 18억 4천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리고 세액은요. 5천에 3,200에 더하기 200에 빼기 7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럼 7,700이 되네. 자, 매출세액이 7,700이 나왔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요 각각의 숫자마다 모두 다 백데이터에 첨부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백데이터 첨부 서류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다가 국내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간접 수출에 대한 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만 적고 요거 신고서표 하나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요 각각의 숫자를 확인하는 첨부 서류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으로. 그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하고 관련된 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제출이 돼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거는 특별히 얘는 매출 쪽이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거는 내가 매출자 입장에서 매출하는 업체들 있죠. 내가 지금 공급자가 얘만 있을 게 아닌 얘 매출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 말고도 1, 2, 3, 4 모든 다른 회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거래처별로 매출을 얼마씩 했는지를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별로. 아시겠죠? 자, 그런 거를 하나 제출을 해야 돼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같이 포함이 될 거고 신용카드도요. 신용카드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신용카드 발행 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타 정규매 됐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얘는 당연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 요렇게 얘는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겠죠. 왜냐면 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니까. 영세율이지만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율에 대해서 기타에 대해서도 네가 진짜 영세율 한 게 맞냐? 그럼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첨부서류.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예정신고 누락인데 얘가 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을 한 거다. 그럼 얘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거는 몽땅 다 합계표에 한꺼번에 다 같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서는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기재가 될지라도 쪼개져서 기재가 될지라도 그리고 대손세액도 대손세액 신고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세액 신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한 줄 한 줄을 숫자를 적기 위해서 관련된 첨부 서식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중에서 대손세액 신고서는 언제만 확정 때만 들어갈 수 있겠죠. 확정 때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항상 들어가겠지만. 자, 지금 문제 풀다가 제가 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매입 쪽 풀어볼 거예요. 매입으로 넘어갈게요. 매입 한번 기재해 보겠습니다. 매입. 동그라미 2번 자료 볼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입거래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한 게 얼마다? 5억이다. 그럼 여기 5천만 원 세금이 있겠죠.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분 부가가치세 미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영수증 수령분 부가세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영수증으로 놔둘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영수증을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가 됐었을 텐데 그냥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하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분은 3억 원을 어디다가 적는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적는다 그랬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실제 문제가 기출이 된다면 이게 영수증이냐 현금 영수증이냐를 헷갈리게 기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가 될 거니까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기재하는 거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일반 영수증이라던가 간이 영수증 같은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접대비 지출을 했는데 요걸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자, 접대비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여기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불공제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두 개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기계를 구입한 거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요렇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를 공제받나 볼까요? 자, 5,500을 일단은 매입세액으로 보고 4,000 더하기 3,000 한 다음에 여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0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억 2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여러분 서식 하나가 같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세금계산서 부분, 여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똑같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얘는 특별히 매입세금계산서겠죠. 요번에는 내가 매입자 입장에서 보세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내가 공급해온 공급자들이 뭐 한두 군데겠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의 매출처에 내가 매입해온 나의 매입처들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은 기타 공제 매입세액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했어? 내가 수령했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지 요거 공제 받아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제출해야 돼, 백데이터로.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 제출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속 서류로 신고서로 다 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재를 아까 289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자, 첨부 서류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제가 지금 설명했던 얘기가 그냥 거기 다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외울 거다 아니다, 외울 거 아닙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영세율 첨부 서류, 신용카드 발행 명세서, 내가 지금 발행한 매출세액 입장에서, 그렇죠? 6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요런 거. 근데 대손세액 신고서는 언제만? 확정신고서에만 첨부한다. 그게 이제 포인트란 거지. 외우는 거 아니다. 자, 다 됐어요. 다 됐죠? 신고서 구경 쭉 하시면 되고 넘어와 보세요. 302페이지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하고 신고서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결정, 경정, 환급까지 갈 텐데 지금 앞에 예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예제 문제가 아까 보니까 매출세액이 7,700인가? 그랬죠? 7,700이었고 매입세액이 1억 2천이더라고요. 1억 2천? 자, 이런 식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내가 내는 세금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빼면은 얼마였냐면은 4,300을 환급받는데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세모를 그린다는 게. 4,300을 환급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환급받는 거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환급이 있냐면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이 있어요. 매입세액이 더 클 때 환급받는 방법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환급은 아까 제가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준다 그랬죠. 아니 내가 지금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예정신고라고 해보세요. 4천만 원 정도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해 주는 거 아니니까 확정신고 때 하기 위해서 3개월을 세무서가 4천만 원 갖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야, 내 부가세인데 내가 냈던 거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래징수 해가지고 내고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세무서가 지금 3개월이나 네가 갖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 왜 오래 갖고 있냐. 조기 환급으로 내놔라 이겁니다. 근데 특별히 모든 환급인 경우에만 이렇게 조기 환급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영세율 사업자라거나 영세율 사업자이거나 아까 매입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 별도로 분리한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고정자산이 건물을 사거나 기계를 사거나 막 공장을 설비를 짓거나 이러면 갑자기 투자한 자금으로 인해서 매입세액이 확 커져요. 매입세액이 확 커진다는 얘기는 환급액이 확 커진다는 얘기지. 그런 애들은 좀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많이 사가지고 매입이 발생하는 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당연히 회사가 지금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는 거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건을 떼다가 팔면 항상 이익이 남아야지 물건을 떼다가 팔면 팔수록 부가세 환급이 나온다? 이건 매입이 더 크다는 얘긴데? 그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긴데? 그럼 곧 그 회사 망한다는 얘긴데?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죠. 맞아요. 매출 매입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회사는 절대 환급이 계속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이 나오는 정상적인 상황은 영세율이거나 아니면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 말고는 없어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는 일반 환급은 보통은 일시적으로 재고를 많이 매입했구나 라는 차원에서 예정 때는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확정되면 정상적인 부가세율이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환급은요. 확정 때만 해주고요. 확정 때만 해주고 신고하고 나면은 30일 내에 환급을 해주고 조기 환급은요 15일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기 환급은요 매달 할 수도 있어요. 매달.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빨리 신고를 해봤자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빨리 1월 달에 신고하고 2월 달에 신고하고 3월 달에 신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조기 환급 신고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매달 신고하기도 해요. 혹은 2개월 하고 한 달 하거나. 근데 요 3개월은 또 넘어갈 수 없어. 왜냐면 2개월 하고 또 2개월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예정신고 기간이 걸리니까. 맞죠? 아니면 한 달 하고 2달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쪼개가지고 매달 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조기 환급의 특징이에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환급의 구분 보세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확정신고가 경과하고 30일 내에 환급을 합니다. 예정 때는 안 해줘요. 확정신고 때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환급을 하고 싶다. 그 박스 안에 볼까요? 영세율 적용 대상일 때, 그러니까 수출업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할 때,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때, 시설 투자를 할 때, 요럴 때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환급 시기 한번 볼게요. 보면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간이나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는 게 이거예요. 예정신고 기간은 진짜 요거 1, 2, 3월이고 과세기간 최종 3월이 4, 5, 6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한 달이나 두 달로 쪼개가지고 영세율 조기환급 기간으로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3페이지 보면 조기환급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그러니까 맨날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 매월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 매월 25일 날 신고하면 돼. 1월 달 거 2월 25일, 2월 달 거 3월 25일, 3월 달 거 4월 25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언제 나온다? 15일 내에 나옵니다. 15일 내에. 자, 결정하고 경정 제가 용어만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로 확정되는 신고 납세 세목이에요. 신고로 확정이 되는 신고하고 직접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세하는 세목이에요. 신고하고 납세, 직접 신고하고 납세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를 했으면 그것 자체로 확정이 돼요. 제대로 신고를 했냐 안 했냐를 세무서에서 추가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로 확정이 되는데 자, 신고로 확정이 되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세무조사가 일어나거나 무슨 소명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오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오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거를 경정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경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애시당초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신고를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그냥 결정을 합니다. 너 신고 안 했네. 그럼 우리가 결정할게. 이렇게. 그냥 그 영어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정하고 경정은 내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정부가 경정을 하는 거고 잘못된 경우에 경정을 하는 거고 신고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됐고 예제 볼게요. 환급과 관련된 예제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를 찾아내 보셔야 돼요. 잘못된 거. 1번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맞는 것 같은데? 자, 예정신고 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 이거 잘 보셔야 돼. 근데 어렵진 않죠.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조기환급제도는 수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 맞고요.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조기환급 종료일이라는 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예정신고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가산세 정리를 조금 이제 하시면 되는데 304페이지예요. 가산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뭔가를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는요. 가산세 세율을 외우라던가 가산세를 계산해 보라던가 그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정도로 아주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재경관리사 가면 가산세율도 막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진 않다. 어떤 거 있는지만 조금 한번 가볍게 보겠다. 일단 여러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거든요. 제가 국세기본법이 뭔지 OT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세기본법이라는 거는 모든 세목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부가가치세법도 적용이 되고 소득세도 적용이 되고 법인세도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사항들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중에도 모든 세법에 적용이 되는 가산세가 3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예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이거는 부가세도 신고 안 할 수 있고 법인세도 신고 안 할 수 있고 소득세도 신고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세금을요 적게 낸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내가 신고해서 세금을 내긴 냈는데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덜 낸 겁니다. 신고를 덜 한 거예요. 내가 세금을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가 신고를 해서 100원의 세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100원이 아니라 너 120원의 세금을 내야 되더라. 그러면은 추가 20원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과소신고한 거죠.
자, 요럴 때 뭐가 붙는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수정신고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정신고한다. 그리고 만약에 당초에 100원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냈네. 50원만 내면 되는데. 그럼 요러면 50원을 환급받죠. 요런 걸 이제 경정 청구한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어쨌든 요렇게 세금을 과소신고해서 세금이 덜 내게 됐다. 그럴 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고 이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국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 왜 덜 냈니? 그 돈을 내가 미리 받았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 이렇게 덜 내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자 상당액에 대한 가산세를 하나 더 붙이는데 얘를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얘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거예요. 이자 상당액에 대한 거. 그래서 무신고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과소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둘 다 세금을 어쨌든 간에 납부를 지연한 거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얘네하고 세트로 무조건 같이 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세기본법 가산세는 무신고하고 납부지연이 붙거나 과소신고하고 납부지연이 붙거나 이렇게 세트로 다닌다는 얘기야. 신고는 다 했어요. 근데 세금만 안 냈다?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자,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구분은 하셔야 돼요. 304페이지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제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랑 같은 의미인데 내가 지금 환급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초에 환급을 부가가치세 신고해갖고 환급을 100원만큼 환급을 받았어요. 그쵸? 야, 근데 너 지금 100원만큼 환급 받아가면 어떡하냐? 너 원래 80원만 받아갔어야 돼. 이래도 어떻게 해요? 토해야 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 환급 신고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305페이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볼 건데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산세를 매기는 기준은요. 부가세에서 하라는 걸 안 하면 매겨요. 자, 부가가치세에서 하라는 거 큰 거 두 개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 그럼 가산세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증빙이 뭐예요?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을 해야 돼. 세금계산서를 너 제대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가산세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데 305페이지 첫 번째 보세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편 사업자가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부실하게 적거나 그리고 미발급하거나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가지고 잘못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연 발급하거나 이렇게 또 뭐 있어요? 과다 발급하거나 과다 발급.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안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공급자가 해줘야 되는데 부실하게 적거나 이름도 제대로 안 적고 세금도 제대로 안 적고 공급 시기도 제대로 안 적고 그리고 발급도 안 하고 막 지연해서 발급하고 막 과다해서 발급하고 싹 다 뭐다? 가산세 붙는다.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랑 관련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식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요. 매출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합계표가 있고 매입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합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랑 관련해서 거래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매출처별 합계표, 매입처별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매출처별 합계표를 부실 제출 안 하거나 지연해서 제출하거나 과다해서 제출하거나 싹 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산세 붙어요.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요. 어떻게 해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산세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걸 싹 다 제대로 잘해야 돼. 근데 306페이지 뒤로 넘어와 보세요.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 동그라미 1, 2, 3번 밑에 가운데 보세요.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지연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지연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지연 제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정신고 때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예정 누락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정신고 때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은 예정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예정 누락분을 만약에 확정신고 때 하면 요거는 예정 때 매출을 누락했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늦게 제출하는 거죠. 가산세 있어요. 그런데 매입을 만약에 늦게 했어. 매입을 누락했어.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 확정신고 때 누락했어.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지연 제출했다. 요거는요, 가산세가 없어요. 요거는 가산세가 없어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연 제출하면.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정 때 있잖아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을 안 했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을 안 했으면 10만큼 환급을 더 받았을 거예요. 환급을 받지는 않더라도 세금을 덜 냈을 거란 말이에요. 10만큼 공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예정 때 제대로 제출을 했으면. 근데 누락했지 내가 이거를. 그래서 얘를 누락해가지고 확정 때 제출하면 이미 3개월 동안 나는 10만큼 공제를 늦게 받은 거야. 공제를 늦게 받은 거죠. 이해되세요? 공제를 늦게 받았으니까 굳이 여기에는 가산세는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페널티가 늦게 받은 걸로 취급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지연 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가 그 얘기야. 어려운 거 아니었고. 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불성 시 가산세라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업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매출을 발생할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매출을 보고해라. 그러니까 보고하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 가산세다. 중요하지 않고요. 세금계산서 자료당에 대한 가산세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잖아.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세금계산서를 그냥 막 발행해 주는 거야. 실제 공급이 없었는데도. 이게 뭐다?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세무서는요. 국세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최고로 싫어해요. 그래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최고로 높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막 뿌려대는 이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자료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막 만들어서 뿌린다 그러고 자료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도 잡아요. 그래서 자료상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제재가 심하고 가산세도 크고 자료상에 한번 걸린다. 그럼 자료상하고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파생조사가 다 나갑니다. 세무조사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자료상하고는 여러분들 같이 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허위로 공급도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가지고 상대방이 막 매입세 공제 받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자기는 세금 안 내고 튄다고 폐업하고 막 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는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정확하게 실질대로 있는 대로 발급을 잘해야 됩니다. 307페이지에 자,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죠. 요거 보고 정리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볼까요?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보면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매입처별에 내려와 보면 자, 매입처별에 내려오면은 예정신고를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 경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처별 합계표만 확정 때 예정 누락분을 제출하면은 가산세가 있고 매입은 없다. 그렇게 보세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3일은 X2년 1기 예정신고 시에 다음과 같은 내역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고 누락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얘는 지금 매출세액을 누락한 거죠. 요거는 매출세액을 누락한 거예요. 맞죠? 제품 매출 1,000만 원 했는데 얘를 누락했다는 얘기잖아. 매출세액 누락한 거야. 원재료는 600만 원 내가 매입했는데 60만 원만큼 매입세액을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으로는 얼마를 지금 누락한 거예요? 세금으로 추면 얘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면 40만 원만큼 세금을 덜 낸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때 과소 납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부가가치세를 여러분 과소 납부했어요. 그럼 일단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뭐가 나가야 돼요?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일단 하나 붙어야 돼. 그리고 과소 납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과소 납부한 거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제가 가산세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지연 가산세는 일단은 국기법상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붙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발행한 건 아니지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누락이 됐을 거고요. 그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누락이 됐을 거예요. 이거를 예정 때 안 하고 확정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지연 제출한 거죠. 자, 이렇게 지연 제출했을 때 매출 합계표는 가산세가 있고 매입 합계표는 가산세가 없다 그랬죠? 그쵸? 예정을 확정 때 할 때 그거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 적용된 가산세가 아닌 것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있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있죠? 근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까지 구분만 하시면 돼요. 가산세는 이거 이상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거든요. 요 정도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전체 이론을 싹 한번 훑어봤어요. 보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 되돌이켜 보니까 막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막 좀 양도 많고 이런 것 같지만 막상 매일매일 좀 하다 보니까 아유 뭐 전혀 못할 건 아닌데? 할만한데?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할만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복습 끝까지 다 끝내신 다음에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한 60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높아짐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좀 아껴서 푸세요. 막 너무 낙서하고 막 답 체크하고 메모하고 이러면 다시 못 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습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푸시고 복습할 때 도움되시게 푸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해설 강의 듣기 전에 풀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